그래서 뭐 오늘 구성 작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출연자가 뭐 이만기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흥미롭게도 이만기 씨의 경우에 이종격 투기가 무슨 스포츠냐 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토론장에 가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만기 씨의 경우에 뭐 투기 스포츠를 하신 분이고 또 프로씨름이니까 어차피 같은 프로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런 스포츠에 종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또 이종격 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었는데, 그게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대 스포츠 또는 우리가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변적인 어떤 영역이고,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둑 같은 경우죠. 바둑이 지금 스포츠의 일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데에서 보듯이 스포츠라는 것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가변적인 부분이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라고 하는 것이 집단, 특히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화두로 해가지고 현대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현대 스포츠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개 한 두 가지 요소, 사람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시를 합니다만,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명시적인 어떤 규칙, 아주 일반화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규칙을 규제하는 조직기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스포츠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규칙, 보편화된 규칙,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약에 축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축구 규칙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식의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똑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체계가 마련됐다. 표준화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칙체계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그 표준화된 규칙체계를 만들고 널리 전파, 확산시키고, 그래서 이 각 조직기구에 그걸 강요하는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조직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IFA 같은 단체가 축구에서는 그 대표적인 조직기구가 되는 거죠. 축구의 어떤 규칙 변화가 일어나면 FIFA에서 그걸 논의해가지고 규칙을 변화시키고, 그걸 각 이 산하 단체에서 만일 뭐 한국축구협회, KFA 같은데 이 연락을 해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 규칙을 변화시키는 이런 그 방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 것, 이것을 우리가 현대 스포츠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런 현대 스포츠가 생겨난 것은 대개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이고,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영국에서 현대 스포츠가 특히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현대 스포츠의 형태들이 19세기 중반에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영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데에서 발전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초반부에 유행했던 체조라고 하는 스포츠였고, 프랑스에서 널리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륙에서는 되게 이제 개인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널리 인기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영국의 독특한 특징은 팀 스포츠가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18세기 말 1784년에 처음 그 규칙이 생깁니다만, 크리켓 같은 것들이 18세기 말에 성립했고, 우리가 잘 아는 축구가 1863년에 그 FA, 그러니까 조직기구가 성립되고 규칙이 정비가 되면서 축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축구에서 파생돼가지고 럭비도 나타나고, 팀 스포츠가 영국에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아주 독특한 어떤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19세기 중반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팀 스포츠가 발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팀 스포츠가 발전하게 됐는가, 그것도 왜 19세기 중반에 발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영국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나라는 혁명에 의해서 갑자기 구체제가 한꺼번에 몰락하고 새로운 신흥 부르주아들이 지배층으로 된 이런 사회였죠. 반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비교적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전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이제 크로멜에 의한 청교도 혁명 같은 것들, 그런 유혈적인 혁명이었습니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그런 유혈적인 혁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륙에 비해 볼 때 유혈적인 혁명이 존재하지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권력의 어떤 이양이 이루어졌고 평화로운 이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귀족하고 소위 신흥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타협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다른 나라처럼 신흥 부르주아가 귀족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그 방식이 아니라 물론 뭐 유럽에서도 이게 꼭 일률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타협이 한참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평화스럽게 서로 타협에 의해서 이행이 일어나는 이런 형식을 밟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 19세기 초반, 중반 이 무렵에 그런 이행이 확고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행이 일어나게 되면서 과거의 귀족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부르주아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합쳐져서 소위 새로운 지배층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귀족만이 지배층이었고 부르주아는 제3신분으로서 상대적으로 피지배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점점 상승하면서 둘이 권력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다가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제 지배층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피지배층, 노동자 계급이 이제 대표적인 그 피지배층이죠. 이 노동자 계급을 적으로 하는 일종의 적으로 하는 지배층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지배층의 블록이 새로 형성되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과거에 귀족이었던 사람과 부르주아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귀족들은 주로 농촌에서 아주 거대한 장원을 거느리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고 주로 이제 이 토지에 기반한 이런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토지에서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부르주아들은 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상공업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같이 교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이런 그 체제 같은 것이 발전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소위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퍼블릭이라는 말이 달려 있지만 뭐 실제로 이제 사립학교들인데요. 아주 고급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튼이랄지 뭐 해로우랄지 뭐 럭비 같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런 퍼블릭 스쿨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퍼블릭 스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학자에 따라서는 한 6가지 정도의 이런 종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퍼블릭 스쿨들이 19세기 초반에 아주 널리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퍼블릭 스쿨의 귀족의 자제들, 부르주아들의 자제들이 함께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함께 입학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퍼블릭 스쿨의 특징은 이제 기숙학교라는 것인데요. 이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바로 이런 퍼블릭 스쿨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는 이 마법사의 아이들이 호그와트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묵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학교 생활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형태의 어떤 학교 체제가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 체제에서 귀족의 자제들, 부르주아의 자제들이 서로 섞여서 지내면서 같이 동질적인 어떤 지배 집단으로서 의식 같은 것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당장 학교 생활을 같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만 뭐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는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질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채택되었던 것이 바로 스포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활동을 공통으로 하면서 같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어떤 동질감 같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됐고 특히 팀 스포츠를 하다 보면 같은 팀에 속한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연대 관계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연대 관계 같은 걸 맺는 데 있어서 특히 팀 스포츠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팀 스포츠가 아주 널리 발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이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바로 팀 스포츠를 해야 되는 특히 그 중에서 축구나 럭비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래야 퍼블릭 스쿨에 들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까지 스포츠의 위치가 격상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19세기 말 정도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체육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학교니까 당연히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하면 바로 체육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팀 스포츠다라고 생각할 만큼 팀 스포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왜 이걸 팀 스포츠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느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축구를 아주 강조해가지고 열심히 시킵니다. 왜 공부는 안 시키고 축구만 시키느냐. 우리나라의 사람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우리나라는 요즘 예체능 교육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가해 선생 붙여가지고 뭐 내신 점수는 좋게 받으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체육 시키지 말고 또는 음악 미술 시키지 말고 그 시간에 수학 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국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 학부모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 사립기수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사립기수학교에서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 것, 이걸 그냥 용인했느냐, 봐줬느냐 하면, 축구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 실질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회관계입니다. 축구를 통해서 얻은 사회관계, 그러니까 같은 팀 구성원 또는 축구가 이제 하나의 클럽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클럽의 선후배 사이에 맺어지는 끈끈한 어떤 끈 같은 것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죠. 당시 영국은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아주 곳곳에 많은 식민지들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의 관리로 나가는 것, 행정관으로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세의 한 지름길 같은 것이었는데, 중요한 어떤 직업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이 한편으로 이 식민지라고 하는 데는 대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제3세계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영국의 기후는 굉장히 습하고 뭐 이 오슬오슬 춥고 이런 기후인데 반해서 이쪽 기후는 굉장히 덥고, 그다음에 소위 이 열대 지역의 어떤 풍토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이런 곳이다라는 거죠. 당장 그런 데 가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적응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강인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민지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 가 있던 사람들 또 후배들 중에서 이 체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뭐 우리 이 연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나와 같은 축구팀에서 뛰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좀 더 호감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연줄망이 이 축구의 그 클럽에 작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면 그것 자체가 출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됐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에 가서 축구만 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공부에 나중에 그 업무 능력에 나중에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축구 열심히 하면 이 연줄망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축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불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축구라고 하는 것, 특히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널리 성행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즐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뭐 나중에까지도 이제 그 연줄망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욕구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클럽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튼 클럽, 그러니까 올드 이튼이언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클럽, 초기 이제 축구사에서 굉장히 그 우승을 많이 했던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 이 이튼 졸업생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든 이게 이제 올드 이튼이언 같은 그 클럽입니다. 그런 클럽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열심히 축구를 하는 이런 어떤 관계들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축구의 출발은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그 축구하고 럭비가 나눠지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배경에서인데, 각 학교가 축구를 즐겼지만, 퍼블릭 스쿨에서 각 학교가 축구를 즐겼지만, 축구를 즐기는 방식이, 규칙 같은 것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축구를 즐기는 방식이 달랐던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운동장 사정이었습니다. 운동장이 영국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배수가 잘 되는 이런 데 있는 데는 이 축구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죠. 땅이 비교적 말라 있으니까. 반면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는 질척질척합니다. 질척질척하면 이 축구하기 굉장히 힘들죠. 축구는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발로 공을 몰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이 학교가 럭비 같은 학교였습니다. 그 럭비 같은 학교에서 드리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전한 게 손으로 들고 뛰는 경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럭비죠. 반면에 이튼 같은 데는 배수가 잘 되는 이런 운동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비가 자주 오더라도 축구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발로 하는 축구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와 럭비가 다 원래는 축구, 풋볼이라는 이름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었는데, 그래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손으로 하는 경기, 어디에서는 발로 하는 경기,
뭐 또 그 중간에 여러 형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각각 따로따로 즐기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같이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회로 나와서 그전에는 학교 내에서 기숙사 팀별로 시합을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사회 나가서 다른 팀하고 그러니까 럭비 출신들하고 이를테면 이튼 출신들하고 그럼 뭐 이튼 출신들하고 헤로 출신들하고 이렇게 시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칙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우리 마치 이 명절에 고스톱 칠 때 먼저 룰 미팅을 해야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판쓰리 있냐 없냐 뭐 이거 정해야죠. 마찬가지로 자, 이 어디까지 우리가 반칙으로 하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초기 이제 스포츠 중에서는 그 초기 축구 중에서는 해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이런 것이 이제 유용한 기술로 인정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부상 위험 때문에 그건 반칙이지만 옛날엔 정강이를 잘 걷어차는 게 오히려 기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실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룰 미팅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학교 출신들이 같이 축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칙이 통일돼야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위 FA, 축구협회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1863년에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축구 어떻게 하자. 규칙을 통일하자. 같이 경기하려고 보니까 규칙이 너무 달라서 매번 그 조정하기 너무 불편하더라. 그리고 이 각 팀마다 자기가 계속 해오던 방식이 훨씬 더 익숙할 거 아닙니까?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튼이 하던 방식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헤로 팀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축구협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규칙을 공통적으로 제정하는 이런 그 형식을 갖추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1863년에 축구협회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럭비 같은 지역에 이 럭비 같은 학교 출신들은 그런 식으로 드리블링 경기를 하게 되면 자기네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스포츠를 만들어낸 겁니다. 럭비라는 스포츠를. 우리는 그냥 럭비 하겠다. 축구에서는 우린 도저히 안 되니까 럭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축구, 럭비라고 하는 이런 그 두 가지 스포츠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풋볼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나눠지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현대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스포츠, 초기의 이 조직 스포츠, 이 팀 스포츠는 그 자체가 어떤 계급의 지표였습니다. 내가 축구를 열심히 즐긴다. 그리고 규칙에 맞게 축구를 한다. 또는 그 조직에 들어가 있다. 클럽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층 계급이다. 지배층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또 축구 같은 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하층 계급은 아예 축구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층 계급이 들어오면 이건 상층만 즐기는 건데, 상층 계급만 즐기는 건데, 너네가 들어오면 뭔가 물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못생긴 사람 들어오면 물 흐려지는 것처럼 못생긴 사람 배제해야죠. 처음에 문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런 것처럼 하층 계급 출신, 노동 계급 출신들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층 계급이 다니는 이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퍼블릭 스쿨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죠. 그럼 공립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공립학교의 체육 시간에서는 축구 같은 거 안 했어요. 거기서 학생들의 가르치는 건 체조였습니다. 1906년까지도 1863년에 축구협회가 생겼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공립학교에 축구 같은 걸 많이 즐기고 있었는데 팀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공립학교에서 공립학교가 아니라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런 식으로 축구라고 하는 또는 럭비라고 하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이런 팀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던 반면에 노동계급이 다니는 또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학교는 축구는 안 시키고 팀 스포츠는 안 시키고 체조 같은 이런 운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체조하고 팀 스포츠는 딱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체조가 가장 성행했던 것, 일제시대에도 체조가 성행했습니다만 초기에도 우리는 체조를 먼저 받아들였죠. 성행했습니다만 체조를 가장 강조했던 국민체조, 막 아침마다 그 방송 나오면서 이렇게 시켰던 때가 바로 유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체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것이었죠.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 기율에 순응시키고 뭐 이런 목적을 가진 게 바로 체조라고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보면 독일 또는 일본 이런 군국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에서 이제 체조가 널리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영국에서도 하층 계급은 바로 그런 규율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제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체조만 시키고
다른 스포츠를 못하게 했는데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제 워낙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제 상층 계급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뭐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축구의 출발이 원래 과거에 이제 민속 경기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가 그때 딱 19세기에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형태는 달랐지만 굉장히 다양한 민속 경기로서의 축구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동양에서도 이미 수호지에 나오듯이 3000년 전에 축구가 널리 즐겨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도 민속 경기로 축구가 계속 존재했었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축구를 즐길 공간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추수 끝나고 나면 논이 비니까 그런 데서 이제 축구를 할 수 있었지만 도시에 오게 되니까 도시에는 그런 공간이 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한때 좀 침체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도시에 왔던 이 노동자 계급들은 사실 축구를 즐길 만한 시간적 여유 같은 것도 전혀 없었는데 너무나 노동 시간이 길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축구를 즐길 만한 여유가 거의 없었지만 19세기 중반 정도가 지나면서 이런 여가 시간들이 조금씩 확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가 시간들이 조금씩 확보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여가 활동의 수단으로 이제 채택한 것이 과거에 즐기던 민속 경기 시대에 즐기던 그런 축구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축구 학교에는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하지만 이를테면 주말 같은 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뭐 이런 그 경향들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일부 선생들은 뭐 그런 것들을 부추기기도 하고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적으로 이런 그 움직임들이 널리 생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19세기 이 중후반 정도 한 1870년대 정도가 되면 이 노동자 계급 출신들이 널리 축구계로 막 진출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1872년 FA컵 대회에서 이 노동자 계급 팀하고 이 올드 이티니언 팀하고 같이 이제 FA컵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그때는 이제 올드 이티니언이 이겼지만 그 다음에는 노동자 계급 팀, 블랙번 팀이 우승을 거뒀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축구에 널리 막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금방 이 상층 계급, 그러니까 지배층, 그 팀 출신들을 이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은 뭐 일단 굉장히 유리하죠. 그 프로 선수들이니까 프로 선수로 이 상층 계급은 아마추어였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냥 즐기는 형태로 스포츠를 하는데 노동자 계급 사람들은 이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준 프로죠. 완전한 프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말에 축구 시합에 참여하게 되면 축구 시합에 참여한 시간을 일을 한 것으로 치고 돈을 받는 이런 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일 안 하고 그 시간에 축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선발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선발된 사람들이니까 실력도 뛰어났고 또 뭐 당시 이제 편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체격 조건도 좋았다라는 거죠. 체력 조건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그 상층 계급 출신 팀을 눌러 이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에 대해서 뭐 요즘은 프로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 생활의 프로가 되자 뭐 이런 광고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프로의 삶을 산다. 광고 문구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널리 사용될 만큼 프로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프로라고 하면 전문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초기에 적어도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까지 프로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쁜 함의를 지니고 있었죠. 그건 돈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영역에서 그랬죠. 뭐 지금은 아마추어 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스포츠를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고귀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편으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는 별 볼일 없는 놈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각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 출신들은 뭐 돈을 받든 안 받든 경기를 하거나 돈을 받든 안 받든 무조건 프로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축구대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규정들 같은 것들이 한표로 만들어졌고요. 또 한편은 뭐 그게 실패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노동자 계급을 차별해가지고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19세기 말이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생긴 게 상층 계급 사람들은 럭비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더 이상 안 즐기고 축구는 해봤자 안 되니까 축구를 안 즐기고 그냥 이 노동자 계급한테 축구를 즐기게 놔두고 자기는 럭비라는 것을 채택하게 된 거죠. 지금도 보면 축구하고 럭비는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 럭비는 상층 계급 스포츠, 축구는 노동 계급 스포츠. 뭐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영국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양분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창하면서 삼성 직원들에게 이 권장했던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권장했던 스포츠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가 바로 골프, 승마, 럭비였습니다. 그 다 귀족 스포츠다라는 거죠. 이 럭비나 축구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럭비의 경우에는 귀족 스포츠, 축구의 경우에는 노동계급 스포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 이제 뿌리가 바로 이때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축구는 노동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니까 상층 계급 사람들이 노동계급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럭비 쪽으로 도피해가지고 그쪽으로는 노동계급이 못 오게 하고 럭비에는 나중까지도 아마추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지고 지금도 이제 럭비는 아마추어 프로가 양분되어 있는데 아마추어가 여전히 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그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경우에는 뭐 올림픽과 월드컵의 사례에서 보듯이 월드컵이 훨씬 인기가 높죠. 올림픽은 그냥 대충 좀 월드컵에 비해도 훨씬 수준 낮은 대회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23세 이하만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럭비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축구에 비해서는 아마추어의 영향력이 훨씬 센 그런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은 상층 계급 쪽이 진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노동계급은 이 축구에는 그렇게 열광했는데 럭비에는 상대적으로 열광을 덜 했을까? 뭐 물론 럭비에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많이 진출해가지고 프로팀도 생기고 했지만 축구만큼 그렇게 광범위한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럭비에 비해서 노동계급이 축구에 훨씬 더 집중하고 더 열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두 스포츠 특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럭비나 축구나 둘 다 이제 풋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식축구도 마찬가지고 옵사이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사이드 규칙 있죠. 축구의 옵사이드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죠? 축구에서 옵사이드 규칙. 옵사이드. 순간 상대편 마지막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들어갔을 때. 수비수 2명인가요? 지금 3명인가요? 2명이죠? 예. 2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상대 수비수보다도 이 공격수가 그 2명보다도 앞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옵사이드입니다. 근데 럭비의 경우에는 1명이라도 앞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축구의 경우에는 적어도 수비수가 2명이 있으면 이렇게 진영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프라인이 있고 수비수 2명만 있다라고 하면 공격수가 상대 진영으로 마음대로 막 넘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럭비의 경우에는 1명이라도 이게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보다 공격수가 더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럭비는 항상 백패스만 하지 않습니까? 축구의 경우에 전진 패스가 가능한데, 그래서 패스해놓고 막 쫓아가는 이게 가능한데, 럭비의 경우에 던질 때는 항상 이 뒤로만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진 패스는 안 된다. 킥을 해서 앞으로 찰 수는 있지만 패스를 하는 것은 전진 패스가 안 된다라는 거죠. 미식축구는 그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죠. 미식축구는 어떤 이 스크럼 라인인데, 스크럼 라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전진 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식축구를 보면 쿼터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스크럼을 쫙 짜고 뭐 한 4명에서 7명 정도 스크럼을 짜죠. 스크럼을 짜고 그 스크럼 라인 약간 뒤에 쿼터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맨 뒤에 이제 풀백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쿼터백, 풀백입니다. 쿼터백은 4분의 1만 그 뒤로 나와 있다라는 거고 풀백은 맨 뒤로 확 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쿼터백이 있고 풀백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한 가지 공격 방법은 앞에 딱 센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쿼터백한테 넘겨주면 한 가지 공격 방법은 런닝백 뒤에서 쫓아오는 풀백한테 공을 줘서 이 사람이 막 공격진으로 돌파하게 만드는 이런 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공을
딱 받으면 쿼터백이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나가지고 딱 보고 와이드 리시버, 여기 뛰어가는 사람한테 공을 던져주는 패스 공격입니다. 이 패스 공격을 할 때 일단 뒤로 물러나서 되게 이 공을 던지게 되는데 뒤로 물러났다가 상대 수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는데 이 선, 처음에 스크럼을 짰든 이 선을 넘어서 패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 이전에, 전진 패스는 이 선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서 패스를 하면 미식축구에서 일종의 옵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형태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 축구하고 럭비 결정적인 차이가 옵사이드 규정이 럭비는 굉장히 엄격하고 축구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기 때문에, 축구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덜 엄격하기 때문에 축구에는 이 전진 공격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럭비에서는 전진 공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후방 공격, 후방 패스를 계속하면서 쫙 그걸 통해서 쫙 밀고 나가면서 후방 조금씩 전진하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럭비에서는 공격하고 수비 사이에 선이 분명합니다. 이 선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딱 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수비 측, 이쪽은 공격 측 이렇게 됩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막 공격하고 수비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라운드 곳곳에 뒤섞여 있죠. 그래서 곳곳에 있는 공격수한테 마음대로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계급의 의식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스크럼을 짠다. 그래서 이 진영이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좋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력이 뛰어나다. 객관적으로 어떤 전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서로 띄워놓고 경기를 벌이는 게 훨씬 유리하죠. 반면에 전력이 안 좋은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붙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근접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축구는 형식상 근접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스포츠인 반면에 럭비는 근접전 자체가 불가능한 스포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보자면 축구가 럭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계급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자 계급보다 상층 계급이 훨씬 더 힘이 센 집단 아닙니까? 노동자 계급이 힘이 약한 집단이고 럭비의 구도, 그러니까 실제 뭐 경기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형식 자체가 럭비는 힘이 센 집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돼 있는 이런 운동인데 축구의 경우에는 힘이 약한 집단도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럭비에서 강조하는 소위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이 옆줄 밖으로 공이 나가면 드로잉을 하죠. 드로잉을 할 때 누구한테 공을 주죠? 드로잉을 합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편한테 주죠. 럭비도 그런 드로잉이 있습니다. 드로잉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수비하고 공격팀이 양쪽에 줄을 쫙 서 있죠. 근데 럭비에서는 정확하게 그 가운데로 공을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얼마나 멀리 던질 것이냐는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 짜죠. 자기 공을 던질 사람의 팀원들하고 짜고 내가 어디쯤 던질 테니까 거기서 먼저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되게 자기 편한테로 공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가운데로 공을 던져가지고 양쪽이 공정하게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스크럼을 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럼을 짰을 때도 막 스크럼을 짜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옆에서 공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역시 가운데로 넣어줘야 됩니다. 가운데로 넣어주고 이 스크럼의 힘에 따라서 어떤 쪽이 공을 갖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프리킥을 하든 드로잉을 하든 자기 편한테 패스를 해줄 수 있는데 럭비에서는 자기 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리 짤 수는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양쪽이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공정하고 신사적인 경기입니다. 아주 중립적인 것이니까 공정하고 신사적인 경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힘센 사람한테 유리한 경기죠. 그 스크럼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면 무조건 막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힘센 사람이 항상 갖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축구의 경우에는 힘 약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경기죠. 바로 이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럭비보다 축구가 훨씬 더 매력적인 스포츠가 노동계급에게 매력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미식축구를 보면 이제 그게 잘 드러납니다. 뭐 럭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럭비의 경우에도 뭐 그 전술의 변화 같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주로 힘으로 미는 이런 것이 이제 럭비에 다였습니다만 노동계급들이 럭비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패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식축구에서도 그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미식축구에서도 처음에는 주로 러닝 공격이 중심이었습니다. 러닝 공격만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고전적인 미식축구 애호가들은 러닝 공격이야말로 제대로 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 공격 같은 것들을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부 해안 지역 쪽에서 주로 발전한 이런 공격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 해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쪽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좀 이단적인 지역이죠. 캘리포니아 지역. 이쪽은 뭔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걸 갖고 있고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의 정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지역 쪽인데 그 패스 공격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발전한 곳도 바로 이쪽 지역이다라는 거죠. 중부 지역,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 러닝 공격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공격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미식축구의 경우에도 축구하고 똑같이 처음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데는 그 상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거든요. 유럽의 축구가 넘어오면서 미국에서도 축구를 널리 소위 그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축구를 널리 하게 됐는데, 근데 유럽에서도 여러 형태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학교마다 각각 독특한 형태가 발전했죠. 그 중에 이제 예일 같은 대학에서는 영국식 축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식 축구를 그대로 했었고, 하버드에서는 좀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럭비하고 비슷한 형태의 축구 그걸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버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보면 몬트리올에 맥길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맥길이라는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이 바로 이 하버드식의 축구를 같이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이 정기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시합이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널리 퍼져가지고 그게 지금의 미식축구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미식축구를 즐기던 데가 다 이런 대학 선수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거죠. 엘리트들이었는데 지금 미국에 가게 되면 물론 엘리트들도 많이 즐기지만 이 노동계급이 전형적으로 즐기는 스포츠가 또 미식축구입니다. 그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 하면 1906년에 어떤 규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규칙의 변화라는 게 전진 패스의 허용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식축구에서도 전진 패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방 패스만 됐고,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러닝 공격만 됐는데 1906년부터 전진 패스를 허용했다는 거죠. 전진 패스를 허용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즐기던 엘리트가 즐기던 이런 스포츠에서 노동계급이 즐기는 이런 스포츠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이 전진 패스라고 하는 것, 전진 패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전진 패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특공대, 별동대가 가갖고 뭐 여기에서 계속 막 죽치고 있는데 수비에만 하고 있는데 별동대가 가서 일거에 저기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적을 무너뜨리는 이런 구조하고 비슷한 거죠. 유격대가 가는 겁니다. 게릴라전입니다. 그럼 게릴라전은 약한 팀에서 하는 거죠. 강한 팀은 게릴라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층 계급의 입장에서는 정규전식의 그 전쟁의 용어로 따지자면 정규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럭비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축구가 바로 그 유격전을 벌일 수 있는 별동대를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그 경기의 모양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가 노동계급에 아주 널리 인기를 끌게 됐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럭비는 이 상층 계급이 계속 그대로 안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럭비하고 축구 사이의 어떤 그 구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되게 19세기 말 정도가 되면 축구는 완전히 노동계급의 스포츠로 정착이 됩니다. 1870년대 이미 노동계급 출신의 프로팀이 이 아마추어 팀을 눌러 이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아마추어 팀이 더 이상 FA컵에서 우승을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올드 이터니아랄지 뭐 이런 이 아마추어 팀이 계속 우승을 해왔었는데 한 72년도에 그게 한번 변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계속 노동계급 팀, 프로팀만 우승을 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층 계급은 완전히 거기에 손을 띄고 그 다음에 노동계급의 스포츠로 정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스포츠의 발전 과정에서 이 계급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매스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매스컴의 경우에 뭐 여기 이 글에서 잠깐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1822년에 매주 라이프 런던이라는 그 신문에서 스포츠 관련 뉴스, 스포츠 소식을 신문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유럽에서 보면 대중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중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신문의 출발점은 상업지였습니다. 상업적인 소식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 사람들, 원거리 무역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장거리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장거리 무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정보 같은 걸 잘 알아야죠. 그쪽 지역의 정보를 잘 모르면 뭐 어디 산적이 들끓고 있다. 근데 그 소식을 모르고 그냥 보냈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 소식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정보망을 두고 그 새 소식들을 소식지 형태로 자기 상단에 우리 뭐 요즘 해신에 나오는 것처럼 상단에 이렇게 내부 소식지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신문의 출발점입니다. 그 후고 신문 같은 게 이제 바로 그런 신문들인데 18세기가 되면서 그 신문들이 소위 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시민혁명 같은 것이 본격화되면서 그 새로 부르주아층이 이 자기들 나름의 정치적 이념 같은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문 같은 걸 널리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팜플렛 형태의 신문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 신문 우리가 당파지라고 부릅니다. 정파지 또는 당파지라고 부르죠. 정파지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 한나라 당보, 뭐 열린우리당 당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적 당파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걸 대변하는 이런 신문들이 18세기에 널리 발전했다라는 거죠. 19세기 중반 정도에 들어오면서 당파지가 아니라 대중지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게 됩니다. 대중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윤 추구를 위해서 발전한 이런 그 신문들인데, 당파지라고 하면 그 당파지 뭐 열린우리당 당보가 만일 나온다라고 하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신문을 보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겠죠. 한나라 당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식의 내 정파 입장에 따라서 어떤 정파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주 뚜렷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뚜렷이 갈리게 되면 그만큼 이를테면 잠재적인 독자층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지지자한테만 호소력을 갖는 신문, 열린우리당 지지자만 사볼 만한 신문,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지지자는 처음부터 배제되는 거죠.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도 볼까 말까 이런 애매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독자가 처음부터 제한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중지, 어떤 정파의 입장에도 쏠리지 않고 널리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문수리한 이런 의견을 담는 신문들은 어쨌든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능한 독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신문들을 우리가 대중지라고 부릅니다. 대중지는 가격도 아주 싸고, 가격이 아주 싼 대신에 주된 수입을 광고에서 얻는 이런 신문들입니다.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입을 충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신문들 같은 경우에 광고 수입이 한 75% 정도가 됩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구독료, 우리가 한 달에 12,000원씩 내는 이 구독료는 전체 수입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 거의 본사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본사에서는 주로 광고료 받는 것이고, 우리 구독료는 지국에서 다 쓰는 것이죠. 지국의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지 본사는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 수입만으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이 광고로 의해서 충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더 많이 얻으려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독자가 얼마나 되냐?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전형적이죠. 시청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광고료가 결정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대별로 프라임 타임에는 얼마,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가장 발달된 텔레비전이 가장 발달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료가 결정되는 거죠. 시청률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보는 프로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남자들 같으면 18세에서부터 34세 사이의 남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소비 성향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즐겨보는 신문, 즐겨보는 방송, 이게 광고료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료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문도 독자 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결정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300만 가장 많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죠. 다른 신문보다 어쨌든 많습니다, 독자가.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는 절대로 광고료 할인 안 해주죠. 다른 신문들은 뭐 협정 가격 5천만 원 하더라도 3천만 원에 해주고 이러는데, 조선일보는 안 실려면 말아라. 5천만 원 그대로 다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배짱을 튀길 수 있는 게 독자의 수,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대중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독자를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어떤 경쟁 같은 것이 벌어지는데, 어느 신문에서 한번 스포츠 뉴스를 딱 실었더니 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죠.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뉴스를 실으면서.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스포츠 뉴스를 싣게 됐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싣게 됐고, 특히 매스컴이 이런 식으로 스포츠 뉴스를 실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한편 1820년대라고 하면 아직 요즘과 같은 조직 스포츠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입니다. 기껏 해봤자 이제 크리켓이랄지, 그 다음에 지역 축구 소식이랄지, 그 다음에 경마 소식이랄지, 그 다음에 현상 권투, 그러니까 권투 돈 내고 하는 권투 있잖아요. 현상 싸움이라고 하는 것, 프라이즈 파이팅 같은 것,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널리 성행하던 것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소식들을 싣었다라는 거죠. 그런 소식들을 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 많은 신문들이 스포츠 뉴스를 싣게 됐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실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죠. 신문에 계속 스포츠 뉴스가 나오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계속 스포츠 소식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 사람들이 평소에도 스포츠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신문이 스포츠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스포츠가 표준화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기구가 생기면서 이제 스포츠의 표준적인 규칙이 성립됩니다만, 거기엔 신문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어떤 뉴스 같은 것을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 자체를 어떤 포맷에 맞춰서, 일정한 포맷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직해야 될 이런 것 필요성 같은 것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역 스포츠였던 것이 이제 전국 스포츠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지역 사람들만 알았던 겁니다. 오늘 뭐 옆 동네하고 축구시합 있다라고 하면 옆 동네하고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만 알았던 건데, 이게 신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문에 나오면 이제 옆 동네하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거기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이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스포츠 행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역의 소식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스포츠 자체가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역시 스포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신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스포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신문을 통해서 형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식 축구가 초기에 발전할 때 거기에 이제 예일 출신의 캠프라는 그 선수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신문을 아주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초기에 이 미식 축구는 사실 좀 엘리트들한테서는 거부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식 축구는 굉장히 거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혈적인 스포츠다라는 거죠. 유혈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 맨날 다치니까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문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면서 미식축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그 새로운 이미지가 뭐냐면 미식축구는 굉장히 지적인 스포츠다. 전략적인 스포츠다. 미식축구에 보면 작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이 공격 전술책, 뭐 수비 전술책 이런 걸 보면 책입니다. 그냥 뭐 마치 전화번호부 정도의 두께가 될 만큼 아주 전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계를 보면 아무렇게나 막 뛰다가 그냥 확 엎어지고 끝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의 그 공격 방법, 공격 루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미식축구도 이제 11명의 선수가 공격 수비 각각 11명씩이거든요. 11명 중에 뭐 센터가 있고 중간에 양쪽에 4명이 이렇게 서고, 되게 일반적으로 여기 쿼터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러닝백, 그다음에 풀백이 한 명 더 있든지 말든지 하고,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가 한 2명 서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약 풀백에 공을 전달해서 뛰는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센터하고 가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상대 블로킹을 막고, 그다음에 이 와이드 리시버는 어떤 식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이 태클해 오는 사람들을 막고,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 아주 쉽게 막 공을 몰고 가지고 터치다운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전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의 공격 전술이라고 하는 걸 책 한 권이 될 만큼 굉장히 전술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술들을 세세하게 만들어내고 익히고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야 된다.
우리가 좋아야 된다, 엘리트여야 된다, 이런 식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편으로 만들어냈고, 또 하나가 이게 굉장히 남성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뭐 남성적인 건 당연하죠. 굉장히 격렬하니까 남성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이 신문을 통해 널리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신문이 그걸 이 사람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막 칼럼 같은 걸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여서 신문에서 미식축구는 이제 지적인 스포츠이고 또 남성적인 스포츠이다 라는 것을 널리 강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사회적 이미지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보다 보면 우리 올림픽 열리면 올림픽에서 우리가 제일 금메달 많이 따는 건 양궁이죠. 우린 양궁에 대한 별로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가 있죠. 무슨 스포츠입니까? 가장 올림픽에서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마라톤. 마라톤하고 축구죠.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최근에 이제 황영조 한 번밖에 없었지만 하여튼 마라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신문에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문하고 방송에서. 마라톤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인 것처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 그 경험 때문에 손기정의 우승 경험, 그 다음에 서윤복의 우승 경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마라톤이야말로 국민 스포츠다라고 하는, 또는 축구야말로 국민 스포츠다. 마라톤과 축구가 그렇게 된 데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경우에 일제시대 이렇게 우승했던 경험, 그 다음에 5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 2, 3위를 했던 이런 경험들, 그게 이제 널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줬다라는 거죠. 축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의 경우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 일본을 잘 이겼던 경기가 축구이기도 하고, 또 해방 이후에도 50년대, 60년대 우리 스포츠가 별 볼 일이 없었을 때 그나마 동남아를 주름 잡았던 게 바로 축구입니다. 그렇죠? 뭐 당시에 야구는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됐죠. 일본은 프로 역사가 훨씬 기니까. 농구의 경우에 어느 정도는 게임이 됐지만 특히 60년대에는 필리핀이라는 아주 강팀이 있었습니다. 그 준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농구를 직접 교육받은 이 팀이 있어가지고, 물론 필리핀에 가면 이제 신동파라는 이름이 아직도 신격화되어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농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축구의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그때는 뭐 아직 월드컵 무대까지 제대로 진출 못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주름 잡는 스포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긍심을 계속 높여줬던 이런 스포츠가 바로 마라톤, 축구 이런 스포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마라톤이야말로 진정으로 올림픽의 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하죠. 다른 나라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신문 또는 방송 같은 매스미디어다라는 거죠. 매스컴에서 그런 식의 것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스포츠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축구의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노동계급의 스포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계속 보도하는 게 일단 훌리건 같은 것입니다. 훌리건은 물론 이제 최근에는 중산층 출신들 훌리건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만, 전형적으로는 이제 노동계급 출신 자녀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훌리건이 됩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훌리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훌리건이 왜 훌리건이 됐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면 60년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프로스포츠, 물론 19세기부터 프로스포츠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프로스포츠가 고도로 상업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에 프로스포츠가 상업화가 아주 발전이 됩니다만, 60년대가 이를테면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도 계속 인기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대학 스포츠가 중심이다가 슈퍼볼이 생기고 프로스포츠가 아주 널리 인기를 얻은 게 바로 이제 60년대이고, 프로농구가 인기를 얻은 것은 사실 7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돼서 이제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다가 그 이후에 인기를 얻었었고, 이런 식으로 60년대 전 세계적으로 프로스포츠가 아주 널리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거 이제 프로스포츠는 이 프로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자기 팀, 우리 지역 팀이라고 하는 귀속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그 프로스포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
프로야구가 전형적으로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위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프랜차이즈가 이 지역 그 지역하고 아주 굉장히 밀착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로야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또는 미식축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초기에는 그 지역 대표 선수였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중에 잘하는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지역 대표팀으로 나가서 다른 팀하고 시합을 벌인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 선수를 사오기도 합니다. 선수를 사오기도 하면서 그때부터는 단지 지역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경제력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 좋은 선수를 사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니까 우리 프로야구를 보다 보면 초기의 프로야구는 완전히 그 지역 선수들만 구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내 고장에서 잘하던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알던 아이들이죠. 그야말로 내 지역의 대표팀이고 내 팀입니다. 내 팀이라고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돈을 주고 사오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면서 내 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프로스포츠 팀도 이 구단 수입 같은 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이 구단의 어떤 거주지를 옮기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 농구에서 보면 유타 재즈 같은 팀이죠. 유타주는 재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원래 뉴올리언즈 재즈였는데 뉴올리언즈 재즈가 유명한 데였으니까 뉴올리언즈 재즈였는데 유타로 옮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때문에 잘 알던 LA 다저스도 원래는 브루클린 다저스였죠. 그런 식으로 이 돈을 따라서 팀을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 팀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훌리건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그런 희박해져가는, 약화되어가는 팀에 대한 애착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 때문이다 라는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내 팀이다, 확실하게 내 팀이다 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실은 상업적인 논리 때문에 구단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막 휘둘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확인받기 위한 이런 그 시도가 훌리건의 어떤 난도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계급의 자녀들, 청소년들, 뭐 실업자 뭐 이런 아이들이 그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훌리건으로 얘기되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이 그런 식의 어떤 이 훌리건들 같은 것들을 널리 보도하면서 이 일반 그 축구는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 이거 뭐 노동자 계급들이 막 난동만 피우는 이런 스포츠다 라는 인상을 만들어내면 그 가족지향적인 중단층들은 상대적으로 거기 안 가려고 하겠죠. 갔다가 운 나쁘면 다치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거기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노동계급의 스포츠로 딱 정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매스컴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바로 그런 역할들이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표준화시키는 이런 역할, 수직을 계속 전달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표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 어떤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가지고 그걸 널리 전파시키는 그런 그 영향들. 물론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노동계급이 널리 즐기게 되었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건 널리 확산시키고 사회적으로 공식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매스컴이 수행하는 역할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매스컴의 영향력이 스포츠에서 아주 지배적인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신문이 주로 다뤘기 때문에 신문의 경우에는 스포츠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문은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계속 사람들에게 환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 입장에서 보더라도 신문에 스포츠 뉴스가 계속 나가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리한 것입니다. 다음 시합에 더 많은 관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요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라디오 시대가 되면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심히 중계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계권료를 지불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권투에 좀 멀어지면서 80년대 말부터 권투 중계를 더 이상 안 하게 됐죠. 안 하게 되니까 아예 이제 국내에서는 관객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중계, 그러니까 텔레비전 중계가 붙어야 거기서 중계권료를 받아가지고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의 생사 여탈권이 이제 미디어의 손에 들어간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뭐 미식축구나 프로농구나 또는 뭐 프로야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프로야구의 지금 중계권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프로야구 구단들이 다 적자를 보죠. 적자를 보는데도 계속 꾸려나가는 것은 그냥 구단 이미지,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 모기업 홍보, 뭐 이런 목적에서 계속 꾸려나가는데, 서구처럼 그 독자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중계권료라는 수입이 없으면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처음에는 보조적인 기구로 출발했는데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아예 스포츠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스포츠에 아주 강력한 압력 같은 것들이 가해지게 됩니다. 가장 단적인 대표적인 것은 미디어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시합 스케줄이 변화되는 거죠. 중계 시간, 뭐 시합을 언제 해라 라는 걸 텔레비전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주말 같은 때는 뭐 우리 그 뭡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 주말에 되게 낮 경기를 벌이는데, 물론 뭐 주말이니까 낮 경기를 벌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말에 낮 시간에 텔레비전 중계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낮 경기를 벌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규칙 같은 것까지도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맞게 규칙 같은 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크리켓 같은 것인데, 크리켓은 원래 정식 시합은 며칠간 지속되는 이런 시합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크리켓은 잘 몰라서, 규칙을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며칠간 지속되는 시합인데 그걸 텔레비전 중계에 맞게 변형시키다 보니까 하루짜리 시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규칙까지 바꾸도록 요구하는 이런 경향들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 농구 같은 것이죠. 농구 같은 데 보면 이 작전 시간이 보통 그 프로농구가 되면서, 과거에는 다 30초 작전 시간이었습니다만 프로농구가 되면서 1분짜리 작전 시간, 20초짜리 작전 시간 뭐 이렇게 하고 작전 시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작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물론 작전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프로화가 되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분짜리 하면 한참 몇 개 동안 광고할 수 있는 것이죠. 미식축구에서 보면 이 2minute w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 끝날 때, 그러니까 2쿼터 끝날 때, 4쿼터 끝날 때 2분 전에, 끝나기 2분 전에 2minute warning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쉬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규칙까지 변화시킬 만큼 미디어 영향이 강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